오늘 책의 제목은 카프카의 비밀, 지은이는 콘라트 디츠펠 빙어입니다. 네, 이 중에서 몇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지 위에서 걷고 걸으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뒷걸음질만 친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주 경사진 비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발밑에서 누군가 볼 수 있을 만큼 가파른 비탈을 기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뒷걸음질은 단지 지형 조건에 의해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아도 좋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통상적 수단은 목표를 주시하는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 방법론, 그에 적합한 행동, 그리고 의지, 에너지 및 물질의 필수적 투입이다. 그 과제가 세상의 개인적인 정복이라면, 즉 수평적 궤도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 수단들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여기에는 성과, 노력, 강한 의지, 그리고 예리한 지성이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늘의 정복을 목표로 삼는다면 자기 존재가 땅과 하늘 사이에 가로놓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높은 곳으로 도달하자면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 장애물은 시선을 위로 향한 인간 앞에 가파르게 솟아올라 있어 인간이 매 걸음마다 미끄러져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하는 모든 수단이 소용없기 때문이다. 즉 의지의 투입을 통해 고집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 강화된다. 노력을 통해 인간은 비밀이 작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태어남을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노력 자체가 태어남과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하늘의 작용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이 노력과 성과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도는 하늘의 힘에 대한 닫힌 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하늘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제가 세상을 정복하는, 즉 평지 위를 걷는 과제라면 실패의 원인은 수단의 선택에서 범한 오류일 것이다. 적절한 수단과 새로운 방법을 다시 적용하였지만 계속 실패한다면 그것은 절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은 올바른 수단을 찾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억지로 하늘로 쳐들어가려는 이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당할 과제까지도 해결하려고 도모했다. 과제의 해결을 위해 그가 투입하려는 모든 수단은 부적합하다. 뒷걸음질 치는 지형의 성격으로 야기되는 것이므로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제의 해결이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좌절의 이유가 아닌가. 바로 이 불가능성이 오히려 부담을 덜어준다. 과제와 수단이 서로 상이한 영역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서로 맞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실패하더라도 인간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위안을 주는 통찰로부터 실질적인 극복이 생길 수 있다.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투쟁한 후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태연하게 포기하게 되는데, 즉 고집이 사실상 죽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늘이 아래로 내려 비추는 효력이 가능케 된다. 15장입니다. 마치 가을날의 길 같다. 깨끗이 쓸어 놓자마자 다시 마른 잎들로 덮인다. 아마 인간은 자기 극복을 위한 투쟁의 시간을 많이 가진 후에야 자기 노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평온함이 찾아온다. 성공을 위한 모든 노력과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소멸되고 조심스런 기쁨에, 그리고 좌절이 적절치 못하다는 확신에 길을 열어준다. 왜냐하면 과제 해결은 보통의 수단을 가지고 성취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마 이 은근한 기쁨과 고요 속에서 비밀의 작용이 나타나 진정시키면서 투쟁의 흔적 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옛 습관과 안팎의 자극에 대한 옛 반응이 또다시 옳은 것이 될 때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인간이 정적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든지 그 상황이 또 사라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든지 혹은 판단, 숙고 및 의심과 함께 옛 본색이 새로이 전면에 나타나든지 간에 옛것은 다시 살아난다. 동요되지 않는 순수한 면은 다시 행동과 의도에 의해 마치 가을에 변색되어 끊임없이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옛 본색의 사물에 의해 덮인다. 그러나 기나긴 작업이 어쩌면 눈에 띄지도 않는 내면적 작업이 있은 후에 고요가 다시 표면 위로 나타나서 혼잡한 교란을 제거하는 때가 올 것이다. 16장 새장이 새를 찾으러 갔다. 인간은 자유를 누릴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릴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자유로운 자신의 둘레에 그리고 그 자유 둘레에 창살을 쳐놓고 있다. 그의 모든 것이 습관, 사고방식, 성공과 즐거움에 대한 몰두, 실망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자유를 막는 창살이 되었다. 그렇다. 인간은 스스로를 세장과 너무나 일치시킴으로써 세장을 자기 자신의 본질로서 게다가 자신의 자유로서 간주해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무한한 자아를 더 이상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즉 진정한 자아는 완전히 경직되어 버리고 날개를 젓고 기절하여 누워버린다. 인간은 자유의 새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새를 한 번도 찾아 나서려 하지 않는다. 새가 어떤 이유에서든 힘없이 날개를 움직일 때면 인간에게는 미풍이 가볍게 스친다. 이제야 인간은 자기 자신이 진정한 자아의 새장이고 자신의 존재와 의식의 한 형태가 바로 불멸의 감옥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아직 새가 날개짓하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 아무데나 찾으러 다니는 것이다. 물론 새가 도망간 것은 아니므로 사람들이 새를 찾으러 새장 밖으로 갈 필요는 없다. 새는 새장 안에 있다. 새장은 어디로 가든 늘 그 안에 새를 담고 다닌다. 이런 식의 찾기는 헛된 것이다. 새가 하늘의 원소와 더불어 살 수 없게 방해하고 그 때문에 새가 숨어 지내도록 만드는 것이 새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17장 이런 곳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호흡이 다르고 별 하나가 태양 옆에서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빛을 발한다. 높은 곳에서 비치는 광선에 마음을 여는 인간에게 놀라운 순간들이 다가온다. 인간은 충만한 빛을 경험하지는 못하나 희미한 빛이 갑자기 무한히 먼 곳으로부터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이 희미한 빛은 습관적인 의식이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눈이 보이는 모든 것보다 이성적인 사고가 인식하는 모든 것보다 찬란한 빛을 발하며 물리적인 태양보다도 더욱 밝게 빛난다. 그 빛은 순식간에 인간을 변화시킨다. 그 빛은 인간을 자신의 진동 안으로 끌어들이며 그 안에서 인간이 함께 진동하게 만든다. 호흡이 달라진다. 그 빛은 아주 기이한 느낌이 드는 새로운 미지의 장소로 인간을 데려간다. 즉, 그 빛은 삶의 일상적인 영향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인간 내부에서 생기도록 한다. 오직 이 장소로부터 인간은 밝은 별, 즉 이성적인 사고의 태양 곁에서 비추는 별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장소, 즉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 존재 상태는 이 별의 광채와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 장소는 광채 그 자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능력과 경험은 하나이다.
새로운 존재 상태가 새로운 인지를 가능케 한다. 인지의 대상이 인지기관, 즉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